디유대, 옛날 야담, 혼례 전날 밤. 못생긴 남자와의 혼례를 둥뚱한 동생에게 떠넘긴 언니. 아이 야담, 아이 옛날 이야기, 아이 오디오북, 아이 전설아이, 민담아이, 사연아이. 충청도 첩첩산 중이라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외딴 마을, 안막골에 이도진이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훗날 명화가 고약한 언니, 은주를 기와지붕 위로 시원하게 날려버렸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는 이곳에서 이도진의 집은 기와지붕이 번듯하고 행랑채까지 갖춘 제법 위세 있는 가문이었는데 이 집에는 두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은주였고 둘째는 명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자매는 한 배에서 나온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명화의 친어머니인 선영은 명화가 겨우 살 때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고 이도진은 이듬해에 한씨 부인을 후처로 들였습니다. 한씨 부인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데리고 온 딸이 바로 은주였던 것입니다. 나이로 따지면 은주가 2살 위였기에 자연스럽게 언니가 되었고 어린 명화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언니가 생겼다며 좋아했습니다. 허나 한씨 부인은 보통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속이 좁고 욕심이 끝이 없어서 자신이 낳은 은주는 애지중지 아끼며 감싸고 돌았으나 전처 소생인 명화에게는 눈길 한 번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차려도 은주 앞에는 고기 반찬과 흰쌀밥을 수북이 담아주었지만 명화 앞에는 식은 보리밥의 간도 안 맞춘 된장찌개 하나를 툭 놓는 식이었습니다. 가장인 이도진이 이를 모르지는 않았겠으나 그 양반이 성품은 고와도 기가 약했습니다. 한씨 부인이 눈을 부릅뜨고 목소리를 높이면 슬금슬금 사랑채로 물러나 고개를 숙이곤 했으니 집안의 모든 권세는 오롯이 한씨 부인의 손아귀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런 어미를 믿고 명화를 제 몸종 부리듯 부렸습니다. 얼굴만 놓고 보면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살결이 고와서 안막골의 젊은 사내들이 담장 너머로 힐끔거리며 훔쳐볼 만큼 곱상한 처자였으나 그 고운 얼굴 뒤에 숨은 신보가 문제였습니다.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탓진 일은 죄다 명화에게 떠넘기고 자기는 방 안에 드러누워 과일이나 까먹으며 세상 편한 낯짝으로 하품을 늘어놓는 것이 은주의 하루였습니다. 반면에 명화는 어떤 아이였느냐 하면 이 처자는 덩치부터 남달랐습니다. 18살 처녀가 장정 못지않게 어깨가 떡 벌어지고 허리둘레가 아름드리 느티나무만 하니 안막골 백성들이 뒤에서 뚱보라느니 돼지라느니 하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명화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처자는 한 번도 울거나 풀이 죽은 적이 없었습니다. 친어머니 선영이 숨을 거두기 전에 어린 명화의 손을 꼭 잡고 남긴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이니 누가 뭐라 하든 네 마음만은 절대로 꺾이지 말거라. 선영이 숨을 거두기 전 남긴 그 한마디는 명화의 뼛속 깊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명화는 남들이 무어라 수군대든 개의치 않고 늘 입꼬리가 귀에 걸릴 만큼 환하게 웃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넉넉한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이란 실로 어마어마해서 장정 여럿이 달라붙어야 겨우 들 법한 커다란 물독을 혼자서 번쩍 들어 옮기는가 하면 뒷산에서 굴러떨어진 바위를 맨손으로 밀어내는 괴력까지 보여주었으니 안막골 백성들은 그 광경을 볼 때마다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그의 추위가 유난히 매섭고 혹독하여 우물가의 물이 꽁꽁 얼어붙고 처마 끝에는 사람 팔뚝만 한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릴 지경이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이른 새벽 은주가 아랫목에서 두꺼운 소미불을 턱까지 끌어올린 채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은주는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마당을 향해 큑큑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명화야.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대체 뭘 꾸물거리고 있어. 해 뜨기 전까지 다 못 끝내면 오늘 저녁밥은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은주는 퉁명스럽게 내뱉고는 다시 방문을 탁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따뜻한 아랫목으로 기어 들어가 귤 껍질을 까며 알맹이를 입안에 넣고 오물거렸습니다. 마당에 나와 보니 빨래 보따리는 정말이지 산더미 같았습니다. 이불보와 치마, 저고리의 버선까지 식구 넷이 입고 덮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으니 보통 사람이라면 엄두도 내지 못할 양이었습니다. 게다가 명화의 차림새는 얇디 얇은 무명 치마 저고리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한씨 부인이 솜을 넉넉히 넣은 두꺼운 겨울옷은 제 딸인 은주에게만 해주었기에 명화는 해마다 매서운 겨울이 찾아와도 그 얇은 옷 한 벌로 버텨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허나 명화가 어떤 아이였습니까? 우물가로 성큼성큼 걸어간 명화는 꽁꽁 얼어붙은 얼음 위로 주먹을 불끈 쥐고 내리찍었습니다. 단 한 방의 얼음이 거미줄처럼 쩍쩍 갈라지며 시퍼런 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명화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방망이를 집어들었는데 그 방망이질 소리가 어찌나 우렁차고 힘차던지 쿵쿵 울리는 소리에 뒷산의 까치떼가 화들짝 놀라 날아오를 정도였습니다. 보통 안악들이라면 반나절은 좋게 걸릴 빨래를 명화는 한 시진도 채 되지 않아 거뜬히 끝내버렸습니다. 빨래를 줄에 탁탁 털어 널고 나서도 수만 번 몰아쉬지 않은 채 양손을 허리에 딱 짚고 뿌듯하게 자신의 결과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빨래를 마친 명화가 방문을 벌컥 열었더니 은주는 이불 속에서 귤즙을 손가락에 묻힌 채 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명화는 이불을 채 걷어차며 은주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언니 아침부터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으면 뼈가 약해지니까 운동 좀 하자. 은주가 두 눈을 부릅뜨며 팔을 뿌리치려 발버둥 쳤으나 명화의 억센 손낙이 힘을 당해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질질 끌려 나온 은주는 마당 한가운데 노인 널뛰기판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내가 미쳤다고 이 추위에 너를 띄어 당장 이거 놓지 못해. 은주가 발을 동동 구르며 악을 썼지만 명화는 희죽희죽 웃으며 은주를 널빤지 한쪽 끝에 억지로 올려 세웠습니다. 은주가 뭔가 불길한 예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을 때 명화가 반대쪽 널빤지 끝으로 올라가 하늘을 향해 높이 솟구쳤습니다. 명화가 그 묵직한 체중을 실어 쿵 하고 내리찍었습니다. 그 순간 널판지 반대쪽에 서 있던 가벼운 은주의 몸이 새총에서 튕겨나간 돌멩이처럼 허공으로 솟구쳤습니다. 기와 지붕을 훌쩍 넘길 만큼 높이 치솟은 은주의 입에서 찢어지는 비명이 터져 나왔고 그 소리는 안막골 마을 어귀까지 쩔렁쩔렁 울려 퍼졌습니다. 살려달라며 은주가 허공에서 두 팔을 미친 듯이 허우적거리다가 다시 널판지 위로 떨어지면 명화가 또 쿵 하고 밟아 올렸습니다.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이것을 대여섯 번이나 되풀이하니 은주는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채 혼이 반쯤 나가버렸습니다. 마당 건너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씨 부인이 기겁을 하며 뛰어나왔지만 명화는 태연하게 웃으며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언니가 심심해 보여서 같이 놀았어요. 한씨 부인이 입을 벌리다 닫았습니다. 뭐라 호통을 치고 싶었지만 명화가 워낙 천연덕스럽게 같이 놀았다고 하니 딱히 트집 잡을 구석을 찾지 못한 것이지요. 결국 널판지에서 간신히 내려온 은주가 다리를 후들후들 떨며 제 방으로 기어 들어갔고 명화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껄껄 웃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그고 빨래를 시킨 벌은 이 정도면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야금야금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이도진의 댁에 봄바람과 함께 예사롭지 않은 바람이 하나 더 불어올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겨울이 물러가고 산자락에 진달래가 피어오르면서 안막골 마을에도 봄 기운이 완연하게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니 사람 마음도 한결 느긋해질 법한데 은주의 심술은 봄이 와도 눈꽃만큼도 수그러들 기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날이 풀리니까 더 기승을 부렸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밥상 머리에서 벌어지는 일만 봐도 그랬습니다. 한씨 부인이 차려놓은 상에는 은주 앞으로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갈비찜에 전유어와 약과까지 가지런히 놓이는 반면 명화 앞에는 국물도 시원찮은 된장에 꽁보리밥 한 덩이가 덩그러니 올라왔습니다. 은주는 명화가 보는 앞에서 일부러 갈비를 뜯으며 오물거리다가 뼈다귀를 명화 쪽으로 툭 밀어놓는 짓까지 했으니 보통 사람 같으면 속이 뒤집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명화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꽁보리밥에 된장을 쓱쓱 비벼서 두 손으로 뭉치더니 한 입에 우겨넣고는 볼때기가 터질 듯이 우물우물 씹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고는 감탄이라도 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밥그릇을 싹 긁어먹었는데 그 맛있게 먹는 모습이 하도 거침없으니 오히려 산의 진미를 앞에 둔 은주가 젓가락질을 멈추고 멀뚱히 쳐다볼 지경이었습니다. 명화는 뭘 먹든 감사히 여기고 남김없이 배를 채웠고 그 덕분인지 봄이 올 때마다 어깨는 더 떡 벌어지고 팔뚝은 더 단단해졌으니 한씨 부인의 구박이 도리어 명화를 장군감으로 키워내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점심을 배불리 먹은 명화가 마당 느티나무에 매달린 그네에 걸터 앉아 발을 굴렀습니다. 나무 가지가 삐걱삐걱 소리를 내며 명화의 묵직한 몸을 실어 앞뒤로 흔들었고 명화는 두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봄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봄바람에 실려 온 진달래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히고 저 멀리 논두렁에서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려오니 이보다 더한 봄날의 호사가 없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모습을 방 안에서 문창살 구멍으로 엿보던 은주의 눈에는 고약한 심술기가 서렸습니다. 그네 밑을 보니 어제 내린 비로 흙이 질척하게 파여 시커먼 진흙탕이 웅덩이처럼 고여 있었던 것입니다. 은주는 입꼬리를 비죽 올리며 살금살금 신발을 벗어들고 마루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고양이처럼 소리를 죽이며 명화의 등 뒤로 다가간 은주는 숨소리마저 죽인 채 그네 줄을 잡고 있는 명화의 널찍한 등판 바로 뒤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고는 두 손을 쭉 뻗어 온 힘을 다해 명화의 등을 밀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위를 민다고 움직일 리가 있겠습니까? 명화의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은주의 두 손바닥에 찌릿한 충격이 전해지며 제 몸이 뒤로 휘청 밀려났습니다. 발 뒤꿈치가 진흙탕 가장자리에 미끄러지며 은주의 몸이 아슬아슬하게 뒤로 기울어지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명화가 획 뒤를 돌아보더니 은주의 허리춤을 덥석 붙잡아 끌어올렸습니다. 한 발만 더 늦었어도 은주가 진흙탕에 처박혀 온몸이 시커먼 흙투성이가 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은주가 자신을 밀쳤다는 것을 명화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허나 명화는 아무런 내색 없이 은주를 번쩍 들어 그네 위에 앉히더니 활짝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언니도 그네가 타고 싶었구나. 진작 말하지 그랬어. 내가 시원하게 밀어줄게. 은주가 미처 손사래를 치기도 전에 명화의 두꺼운 손바닥이 은주의 등을 뒤로 힘껏 당겼다가 세차게 밀어버렸습니다. 그 한 번의 밀기에 그네가 하늘을 향해 무서운 기세로 치솟았습니다. 느티나무 가지가 휘어질 듯 빈명을 질렀고 은주의 몸은 지붕 높이까지 솟구쳤다가 내려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춘향이가 단오날에 그네를 탔다지만 이것은 그네 타기가 아니라
거의 하늘을 나는 수준이었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며 속이 뒤집어지기 시작했고 위아래로 반복되는 움직임의 멀미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 좀 밀어. 은주가 울먹이며 두 손으로 그네 줄을 사력을 다해 붙잡고 비명을 질렀지만 명화는 못 들은 척 히끅거리며 한 번 더 힘차게 밀었습니다. 그네가 거의 수평으로 올라갈 때마다 은주의 비명 소리가 안마골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뒷산에서 나무를 하던 머슴이 산짐승이 우는 줄 알고 도끼를 들고 달려왔다가 사정을 보고는 배를 잡고 웃으며 돌아갔을 정도였습니다. 한참을 흔들리다 겨우 그네에서 내려온 은주는 두 다리에 힘이 쭉 빠져 주저앉았고 얼굴이 흑빛으로 변한 채 입을 틀어막고 담장 뒤로 비틀비틀 달려갔습니다. 그 뒤에서 구역질하는 소리가 들려왔으니 아까 먹은 귀한 갈비찜을 고스란히 도로 쏟아낸 것이었습니다. 명화는 담장에 기대어 그 소리를 들으며 맑은 봄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남의 밥그릇에 뼈다귀를 밀어 넣던 손으로 등을 밀치면 이런 값을 치르는 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마당에 어스름이 깔린 무렵 사랑채에서 이도진이 식구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한시 부인이 먼저 자리를 잡고 앉았고 아직도 속이 좋지 않은 기색의 은주가 비실비실 들어와 앉았으며 명화는 마당 우물가에서 손을 씻고 들어와 구석에 조용히 걸터 앉았습니다. 이도진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 한시 부인 앞에서 고개를 잘 들지 못하던 양반이 그날따라 등을 곧게 세우고 앉아 있었는데 그 손에는 단정하게 접힌 서찰 한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도진이 기침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웃고을 김대감 댁에서 서찰이 왔는데 다름이 아니라 그댁 도령과 우리 집 교수의 혼사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는 내용이라 말했습니다. 방안이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한씨 부인의 눈이 번뜩이며 이도진의 손에 들린 서찰을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은주는 혼사라는 말에 귀가 쫑긋 세워졌습니다. 혼사라 함은 곧 시집을 간다는 뜻이니 어느 집 도령인지 가세는 얼마나 되는 집인지가 당장 궁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도진이 서찰을 펼치며 말을 이었는데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김대감 댁이라 하면 이웃고을에서 천석군으로 이름이 자자한 대부호였고 이도진이 젊은 시절에 김대감에게 큰 은혜를 입은 적이 있어 두 집안이 훗날 자녀끼리 혼인시키기로 약조를 맺어둔 사이였던 것입니다. 그 약조가 십수년이 지나 이제야 현실로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천석군 부잣집 도령이라는 말에 은주의 두 눈에 잠깐 탐욕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도진의 다음 말에 그 빛은 순식간에 꺼져버렸습니다. 이도진이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서찰을 접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으니 그 도령이 몇 해 전 큰 화재를 겪어 얼굴에 심한 흉터를 입었다고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안마골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 흉터가 하도 흉하여 귀신 같다느니 괴물 같다느니 하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하니 이것이 마음에 걸린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한씨 부인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고 은주는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입을 떡 벌린 채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명화만이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조용히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천석군의 재력은 탐이 나되 얼굴이 귀신 같은 사내라니 이 혼담이 이도진의 집의 봄바람을 어떤 방향으로 몰고 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도진이 사랑채로 물러난 뒤에 안방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은주가 방바닥에 이마를 찌르듯이 엎드려 두 주먹으로 바닥을 쾅쾅 내리치며 울음을 터뜨렸는데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처절했는지 행랑채 머슴들까지 잠을 설쳤을 정도였습니다.
한씨 부인이 은주의 등을 쓸어내리며 달래보았지만 은주는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씨 부인도 속내를 정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석군이라는 재력에 마음이 흔들려 가슴 한쪽이 들썩거리기는 했으나 신랑의 생김새가 귀신처럼 험상했다는 소문이 못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아무리 가문의 부가 대단하다 한들 금지옥엽 키운 은주를 그런 흉측한 사내에게 보낼 수는 없다는 것이 한씨 부인의 진심이었습니다. 은자 100냥이 대수겠냐며 내 딸의 미색은 은자 1000냥으로도 모자란다고 속으로 되뇌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문제는 이도진이 이미 김대감 댁에 약조를 했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사대부 집안끼리 입으로 맺은 언약은 당시 그 어떤 문서보다 무거운 무게를 지녔기에 이를 어기면 가문의 체면이 땅에 떨어짐은 물론이고 이도진 본인이 신에 없는 자로 낙인 찍혀 평생 안맞골 백성들의 비웃음을 살 처지였습니다. 이도진이 아무리 기가 약한 양반이라 해도 이번 약조만큼은 결코 물릴 수 없다며 고집을 피웠으니 한씨 부인으로서는 딸을 보내지 않으면서도 약조를 깨뜨리지 않을 묘책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은주가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솜의 깃으로 닦아내더니 창호지 너머 마당을 응시했습니다. 달빛 아래 뒷마당에서는 명화가 도끼를 휘두르며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도끼날이 내리칠 때마다 굵직한 장작이 두 쪽으로 쩍 갈라졌고 명화의 넓은 등판 위로 서늘한 달빛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은주가 그 광경을 한참 지켜보더니 입꼬리를 느릿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울던 얼굴에 도끼가 서렸고 은주는 어머니 곁으로 바짝 다가앉으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어머니 저 뚱보를 대신 보내면 되잖아요. 못생긴 놈에게는 저렇게 뚱뚱한 년이 딱 맞아요. 그야말로 천생연분이지 뭡니까? 한씨 부인의 눈이 크게 벌어졌다가 이내 가늘게 휘어졌습니다. 그 말이 한씨 부인의 머릿속에서 톱니바퀴처럼 빈틈없이 맞물려 돌아갔던 것입니다. 명화를 보내면 약조도 지키고 아끼는 은주도 지킬 수 있는 데다 눈엣 가시 같았던 전처 선영의 소생을 집 밖으로 치울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씨 부인이 무릎을 탁 치며 고개를 끄덕였고 모녀는 머리를 맞대고 밤새도록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튿날 아침 한씨 부인이 사랑채로 이도진을 찾아갔습니다. 남편 앞에 정좌하고 앉은 한씨 부인이 차분하게 말을 꺼냈는데 은주는 본래 몸이 약해 먼 곳으로 시집가면 명을 보전하기 어려우니 건강하고 체질이 튼튼한 명화를 보내는 것이 두 가문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이도진의 얼굴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속으로는 이것이 아내의 비겁한 술수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었으나 약조를 지킬 딸이 있다는 사실에 한편으로는 안도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의 눈에 서린 도끼를 정면으로 거스를 만한 배짱이 이도진에게는 없었습니다. 결국 이도진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고 명화의 운명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명화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걷던 명화에게 은주가 비단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사뿐히 다가오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얘 너 시집가게 되었단다. 이웃 고을 김대감 댁 도령인데 얼굴이 귀신보다 더 흉측한 괴물이라더구나. 내 주제에 부잣집 며느리가 되는 것이니 영광으로 알 거라. 은주가 부채 뒤로 은밀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명화의 손에 들려있던 빨랫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얀 무명천을 쥔 두 손에 힘이 들어가며 천이 구겨졌고 명화의 눈동자가 한 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허나 그것은 찰나에 불과했습니다. 명화의 머릿속에 돌아가신 친어머니 선영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생김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라는 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흔들리던 명화의 눈동자를 다시 단단하게 잡아주었습니다. 명화는 빨래를 개어 광주리에 차곡차곡 담고 나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은주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는 떨리지도 작아지지도 않았습니다. 언니가 걱정해주니 고맙습니다. 나는 사람을 얼굴로 보지 않으니 가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은주의 웃음이 뚝 멈췄습니다. 울거나 매달리거나 혹은 원망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고맙다는 말이 돌아오니 할 말을 잃은 것입니다. 은주가 부채를 내린 채 멍하니 서 있는 사이에 명화는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묵직한 걸음으로 마당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혼례날이 잡혔습니다. 한씨 부인은 명화의 혼수를 챙기는 척하면서도 제대로 된 비단 한 필 내주지 않았고 은주는 명화의 방 앞을 지나갈 때마다 불쌍한 것, 괴물 신랑 얼굴을 보면 기절이나 하지 말라며 쏘아붙였습니다. 이도진만이 사랑채에서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괴로운 표정으로 밤을 보냈는데 딸에게 미안한 마음과 약조를 지켰다는 안도감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마가 왔습니다. 이도진의 집 대문 앞에 푸른 포로 덮인 신부 가마가 놓이자 안마골 백성들이 구경을 나와 웅성거렸고 한씨 부인과 은주는 안채 마루에 나란히 서서 팔짱을 끼고 가마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명화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수수하지만 단정하게 쪽을 진 머리에 얇은 저고리를 입은 차림이었는데 그 넓은 어깨와 당당한 걸음걸이가 가마 앞에 선 순간 묘한 위엄마저 풍겼습니다. 명화는 가마에 오르기 전에 딱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루 위에서 비웃음을 흘리는 은주와 팔짱을 낀 한씨 부인, 그리고 사랑채 기둥 뒤에 숨어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이도진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화는 아무 말 없이 입꼬리를 올려 웃었고 묵직한 발을 디디어 가마 안으로 몸을 실었습니다. 가마꾼들이 어영차 소리를 내며 가마를 들어 올렸고 이도진의 집 대문은 명화의 뒤로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가마가 반나절을 달려 이웃 고을에 닿았습니다. 김대감댁 대문이 열리는 순간 명화의 눈이 저절로 커졌는데 대문 안으로 펼쳐진 광경이 이도진의 집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였기 때문입니다. 기와 지붕이 겹겹이 이어진 안채와 사랑채의 별당까지 갖춘 저택이 넓은 마당을 둘러싸고 있었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잘 다듬어진 소나무가 늠름하게 서 있었습니다. 행랑채만 해도 이도진의 집 본체보다 컸으니 천석군이라는 소문이 결코 허풍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혼례 절차가 시작되어 양가 하객들이 자리를 잡았으나 명화의 쪽에서 온 사람은 오직 이도진뿐이었습니다. 한씨 부인과 은주는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도진은 구석진 자리에 몸을 굽히고 앉아 연신 부채질로 얼굴을 가리기에 바빴는데 그 모습은 딸을 시집 보내는 아비라기보다 죄를 짓고 숨어든 죄인의 형색이었습니다. 혼례가 이어지고 마침내 신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훈이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안마골 백성들 사이로 나지막한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사모관대를 갖춰 입은 지훈의 기계는 훤칠했으나 관 아래로 드러난 왼쪽 얼굴의 절반을 뒤덮은 화상 흉터가 일렁이는 촛불에 비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일그러진 살가죽이 귀 밑에서 턱선까지 길게 내려앉았고 왼쪽 눈꼬리 위로도 손가락 2마디 정도의 붉은 흉터가 선명하게 뻗어 있었습니다. 하객 중 몇몇은 질겁하며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부채 뒤에 숨어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명화는 족두리 아래로 지훈의 얼굴을 찬찬히 올려다 보았습니다. 흉측한 상처가 한눈에 들어왔으나 명화의 표정에는 놀라움도 두려움도 실망의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화의 맑은 눈은 흉터 그 너머에 있는 지훈의 눈동자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사람들의 멸시와 손가락질을 묵묵히 견뎌온 사내의 깊고 고요한 슬픔이 서려 있었고, 명화는 그것을 단번에 읽어냈습니다. 혼례를 마치고 신방에 들었습니다. 지우는 촛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명화의 맞은편에 앉았으나 은연중에 고개를 돌려 흉터가 있는 왼쪽 얼굴을 어둠 속에 숨기려 애쓰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지훈에게 있어 아주 오래된 습관과도 같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늘 왼쪽을 감추고 고개를 숙이며 시선을 피하는 것이 몸에 배어버린 가련한 사내였습니다. 명화가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의 왼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지훈은 움찔하며 고개를 더 깊이 돌리려 했으나 명화가 두 손을 뻗어 지훈의 턱을 부드럽게 잡고 자기 쪽으로 천천히 돌려 세웠습니다. 촛불 아래 지훈의 흉터가 온전히 드러났고 명화는 한참 동안 그 얼굴을 물끄러미 응시했습니다. 이윽고 명화는 가느다란 손끝으로 울퉁불퉁한 흉터 위를 조심스레 쓸어내렸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따스하고 다정했는지 지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처는 사람을 구하다 생긴 훈장이니 부끄러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이 얼굴이 참으로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화의 목소리가 방 안에 낮게 깔리자 지훈의 눈시울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22해를 살아오며 수없이 많은 비난을 들었으나 이 상처를 두고 멋지다 말해 준이는 세상의 명화가 처음이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여 떨리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고 촛불에 비친 그의 그림자가 애처롭게 흔들렸습니다. 그 흉터가 어찌 생겼는가 하면 3년 전 이웃 마을에 큰 화마가 덮친 적이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초가집 수십 채가 동시에 불길에 휩싸였고 비명을 지르며 대피하는 아수라장 속에서 불타는 집안에 갇혀 울부짖는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 어미가 불길 앞에서 넋을 잃고 울부짖으며 누구라도 제발 아이를 구해달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지붕째 무너져 내리는 시뻘건 불기둥 앞에 감히 뛰어들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지훈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물에 듬뿍 적시더니 주저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대들보가 무너지고 시뻘건 불덩이가 비처럼 쏟아지는 아수라장을 뚫고 들어가 울부짖던 아이를 두 팔로 감싸 안고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아이의 목숨은 구했으나 지훈의 왼쪽 얼굴과 목을 타고 번진 불씨는 그의 살과 죽을 참혹하게 녹여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세상 인심은 차가웠습니다. 목숨을 걸고 아이를 구한 지훈의 의로운 용기를 기억하는 이는 거의 없었고 사람들은 그저 흉측하게 일그러진 그의 얼굴만 보고는 괴물이라 부르며 등을 돌렸습니다. 혼담이 오가다가도 맞선 자리에서 신부측이 기겁하며 달아나기를 수차례 겪으며 지훈은 차츰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그는 방 안에 틀어박혀 서책과 장부 속에 파묻힌 채 홀로 살아가는 법을 익혀 나갔습니다. 지훈은 천재적인 두뇌를 발휘해 집안의 재산을 몇 배로 불려놓았으나 산더미처럼 쌓인 돈으로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까지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시린 바람이 통하는 어두운 구멍이 뚫려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 지훈 앞에 명화가 나타났습니다. 풍채가 넉넉하다는 이유로 평생을 조롱당하며 살아온 여인이 흉터 때문에 평생을 외면당해 온 남자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진심으로 멋있다고 말해준 것입니다.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정말 이 얼굴이 두렵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명화는 눈을 찡긋 웃어 보이며 자신의 두툼한 배를 양손으로 탁 쳤습니다. 저도 이 뱃살 때문에 평생을 돼지 소리를 들으며 살았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은 참으로 얄팍해서 오직 겉껍데기만 볼 뿐이지요. 그 말에 지훈의 입꼬리가
완만하게 올라갔습니다. 파마를 입은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지어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일그러진 흉터 위로 웃음이 번지며 살가죽에 주름이 잡혔으나 명화는 그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훈이 읽은 수백 권의 책 이야기를 들려주면 명화는 두 눈을 반짝이며 감탄했고, 명화가 한씨 부인과 은주에게 당했던 온갖 서러운 일들을 털어놓으면 지훈은 제1인 양 주먹을 불끈 쥐며 함께 분해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알아본 두 사람 사이에는 껍데기가 아닌 진심을 들여다보는 깊고 단단한 정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두 사람의 살림은 눈에 띄게 번창해 갔습니다. 지훈의 뛰어난 지략이 장사와 농사의 기틀을 짜면 명화가 특유의 넉넉한 추진력과 강한 힘으로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두 사람의 합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니 가문의 고가는 해마다 넘쳐났습니다. 안막골 백성들도 점차 지훈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나란히 장터를 걸을 때면 이곳이 바로 그 이름난 만석군 댁이라며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이들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그 사이에 명화와 지훈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향한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지훈이 밤늦게까지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명화가 따뜻한 미숫가루를 타서 살며시 옆에 놓아주었고, 명화가 무거운 짐을 나르다 허리를 두드리면 지훈이 달려와 서툰 손길로나마 정성껏 등을 주물러 주었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메워주고 아픈 곳을 보듬어주는 두 사람의 모습은 그 어떤 금슬 좋은 부부보다도 다정하였습니다. 이는 세상이 겉껍데기로 사람을 재단할 때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줄 아는 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온몸으로 증명하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살림이 무르익어갈 무렵 이도진의 집안에서는 전혀 다른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큰딸인 은주가 시집을 갔는데 그 시집살이라는 것이 예사롭지 않았던 것입니다. 명화가 시집을 간 뒤로 은주는 코웃음을 치며 날마다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고운 얼굴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흘렸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은주에게도 혼담이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상대는 읍내에서 소문난 미남자였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이목구비가 시원시원하게 생겨서 갓을 쓰고 도포를 걸친 모양새가 마치 한양에서 내려온 선비 같다고 안막골 백성들 사이에서 입방아가 오르내릴 정도였습니다. 한씨 부인이 이 혼담을 물어왔는데 사내의 집안 내력이나 재산 따위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오직 얼굴이 잘생겼다는 한마디에 혹해서 덜컥 혼사를 밀어붙였습니다. 이도진이 그 사내의 가세가 변변치 않다며 한 번만 더 알아보자고 만류했으나 한씨 부인은 눈을 부라리며 은주의 얼굴값이면 천석군 부럽지 않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이도진은 다시 사랑채로 물러나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이윽고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은주는 비단 저고리에 화관을 쓰고 들뜬 얼굴로 가마에 올랐습니다. 마주한 신랑의 준수한 얼굴을 보니 가슴이 두근거려 볼이 발그레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집을 잘 가는 것이라며 은주는 속으로 명화를 떠올렸습니다. 흉측한 괴물, 신랑의 얼굴을 보고 살아야 하는 불쌍한 계집애라며 비웃었고, 그에 비하면 자신은 얼마나 복받은 팔자냐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착각이 깨지는 데는 사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신행을 치르고 이틀째 되는 날부터 남편이라는 사내의 본색이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면 남편은 이미 집에 없었고 해가 중천에 떠도 돌아오지 않았으며, 밤이 깊어서야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비틀 문지방을 넘어왔습니다. 은주가 어디를 다녀오느냐고 물으면 사내는 눈을 부라리며
계집이 사내 행실에 참견이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밥을 차려놓아도 숟가락조차 들지 않은 채 밥상을 걷어차 엎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진실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이 사내는 읍내 뒷골목 투전판의 단골이었던 것입니다. 매일같이 투전판에 죽치고 앉아 돈을 걸었고 돈을 잃으면 또 걸고 다시 잃기를 밥 먹듯 반복하는 구제불능의 노름꾼이었습니다. 혼수로 가져온 폐물과 비단을 남편이 하나둘 들고 나가더니 투전판에 몽땅 가져다 바쳤습니다. 은주가 몰래 숨겨놓은 은비녀까지 찾아내어 팔아버렸습니다. 한 달도 안 되어 혼수가 깡그리 바닥이 났고 집안에 남은 것이라고는 금이 간매 그릇 몇 개뿐이었습니다. 돈이 바닥나자 사내의 주먹이 먼저 날아왔습니다. 투전판에서 미천을 다 털리고 돌아온 날이면 대문을 부서져라 걷어차며 들어와 마루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은주의 머리채를 휘잡아 마당으로 끌고 다녔습니다. 인연이 재수가 없어서 자기가 매번 지는 것이라며 뺨을 후려쳤고 밥상이 짜다거나 싱겁다는 온갖 트집을 잡아 주먹질을 일삼았습니다. 그 수려하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기 어린 포악함은 차마 인간의 것이라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은주의 하루하루는 지옥 그 자체로 변해갔습니다. 새벽이면 부엌에서 시린 찬물에 손을 담가 밥을 지어야 했고 낮이면 빨래와 걸레질은 물론 장작을 패는 일까지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해가 저물어 남편이 술에 취해 돌아오면 그 모진 매질을 온몸으로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과거 이도진의 집에서 명화에게 시켰던 그 고된 일들을 이제는 자신이 고스란히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은주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괴감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 무사히 눈을 뜰 수 있을지가 더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석 달이 지나자 은주의 형색은 처참하게 망가졌습니다. 곱던 얼굴은 시퍼런 멍으로 얼룩졌고 터진 입술에는 피딱지가 앉았으며 한쪽 눈덩이는 퉁퉁 부어올라 제대로 뜨지도 못했습니다. 고운 살결은 온데간데 없이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한때 화려했던 비단, 저고리는 걸레만도 못한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은주는 감히 도망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갈 곳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씨 부인에게 서신을 보내 간곡히 사정을 알렸으나 네가 직접 고른 서방이니 네가 알아서 살라는 비정한 답장만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인 이도진은 아예 답장조차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투전판에서 크게 잃고 돌아온 남편이 평소보다 더욱 악에 받쳐 손찌검을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주먹으로도 모자랐는지 부직갱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은주의 등과 팔을 사정없이 내리치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찢어발겼고 은주는 방구석에 웅크려 머리를 감싼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자네가 지쳐 잠들 때까지 그 잔혹한 매질이 얼마나 계속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코를 골며 쓰러지자 은주는 떨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섰습니다. 온몸을 찢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이를 악물고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발 두 발 걸음을 떼던 것이 마을 어귀를 벗어나자 점차 빨라졌고 마침내 필사적인 도망이 되었습니다. 갈 곳은 오직 한 군데뿐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모질게 구박했던 사람, 돼지처럼 뚱뚱하다며 멸시하고 괴물 신랑에게나 어울린다고 비웃으며 내쫓았던 그 동생 명화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새벽녘 김대감댁 대문 앞에 도착한 은주의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맨발에는 피가 배어 나왔고 저고리는 갈갈이 찢겨 어깨가 드러났으며 부어오른 얼굴에는 검붉은 핏자국이 딱딱하게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털썩 주저앉은 은주가 손톱으로 문설주를 긁으며 가느다란 목소리를 쥐어짜냈습니다.
명화야, 언니야, 제발 문 좀 열어다오. 나 정말 죽게 생겼다. 안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더니 묵직한 대문이 열렸고 횃불을 든 하인 뒤로 명화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명화의 눈에 문 앞에 쓰러져 있는 은주의 처참한 몰골이 들어왔습니다. 명화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때 따뜻한 아랫목에서 귤을 까먹으며 자기에게 빨래 뭉치를 던지던 언니, 부채 뒤에서 킥킥거리며 괴물, 신랑 얼굴 보고 기절이나 하지 말라며 비웃던 그 언니가 이제는 넉마를 걸치고 피투성이가 된 채 제 발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은주가 차가운 땅바닥에 이마를 대고 두 주먹을 꽉 쥔 채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한참을 흐느끼던 은주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살려다오. 명화의 턱끝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콧날이 파르르 떨리며 두 눈에 뜨거운 무엇인가가 차올랐는데 그것이 억울함인지 서러움인지 혹은 연민인지 명화 자신도 분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기를 짓밟고 비웃으며 지옥 같은 혼처에 떠밀어버렸던 이 언니가 어찌 괘씸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 명화의 시선이 은주의 맨발에 맺힌 핏자국과 부직갱이로 맞아 갈라진 등짝의 상처 위를 지나는 순간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무리 모질게 굴었어도 아버지가 같은 피부치였고 저 지경이 되도록 매를 맞고 온 사람을 문전박대할 만큼 명화는 매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명화가 몸을 숙여 은주의 가짚은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뼈만 남은 언니의 몸은 마치 마른 잎사귀처럼 가벼웠습니다. 명화가 은주를 업고 안채로 들어가며 하인들에게 서둘러 소리쳤습니다. 어서 따뜻한 물을 데워오고 상처에 바를 약을 가져오너라. 어서. 은주를 따뜻한 방 안에 눕히고 조심스레 상처를 닦아내며 약을 발라주는 명화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실신하듯 깊은 잠에 빠져들자 명화는 방을 나와 마루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두 주먹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이를 악물며 먼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꽉 쥔 두 주먹 위로 핏줄이 붉어져 나왔고 깊은 눈동자 속에는 분노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윤호가 명화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올렸고 명화가 남편을 돌아보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놈이 어디서 투전을 한다고 했지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명화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안채에서 나오는데 그 기세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평소 늘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고 다니던 명화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고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두 눈은 서슬퍼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뒤따라 나오며 부디 조심하라는 말을 건넸지만 명화는 묵직하게 고개만 한 번 끄덕이고는 대문을 박차고 나섰습니다. 읍내 뒷골목에 도착하니 대낮부터 투전판이 시끄럽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주막 안쪽 방에서 딱딱 소리를 내며 패를 내려치는 소리와 사내들의 거친 웅성거림이 흘러나왔고 그 안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탐욕스럽게 패를 만지작거리는 자가 바로 은주의 남편이었습니다. 명화가 주막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내 대여섯이 빙 둘러앉아 돈을 걸고 있었고 형부라는 자가 그 한가운데에서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로 투전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명화가 문턱을 넘었습니다. 묵직한 발걸음 소리에 사내들이 고개를 돌렸는데 문간을 가득 채우며 들어서는 명화의 풍채를 보고 하나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명화가 투전판 한가운데로 성큼 걸어 들어가 형부의 맞은편에 턱하니 걸터 앉았습니다. 형부가 고개를 들어 명화를 올려다보았는데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명화가 두 팔을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형부나 은주 동생이야.
내기 하나 하자. 형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은주 동생이라는 말에 잠깐 움찔했으나 코웃음을 치며 술잔을 들이켰습니다. 몸집이 큰 계집이 노름판까지 찾아와서 내기를 하자니 우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주변의 사내들도 킥킥 웃음을 흘렸고 형부가 턱을 치켜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내기 돈도 없는 것이 무슨 내기를 하겠다는 거냐. 명화가 미동도 하지 않고 형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돈 내기가 아니야. 힘내기야. 팔씨름 한 판에 내가 지면 여기서 조용히 물러나고 다시는 형부 앞에 얼씬도 안 할 테니 형부가 지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자네가 그 정도 배짱은 있겠지. 형부의 콧방울이 실룩거렸습니다. 아무리 덩치가 크다 한들 계집년한테 팔씨름에서 진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여자를 노름판 한가운데에서 박살내주면 이것도 나름 구경거리가 되겠다 싶었는지 형부가 도포 소매를 걷어붙이며 탁자 위에 팔꿈치를 세웠습니다. 주변 사내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구경 태세를 잡았고 누군가가 이거 재미있겠다며 손뼉까지 쳤습니다. 명화가 형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부의 손이 크기는 했으나 명화의 두툼한 손바닥이 그 손을 감싸 쥐자 형부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단단하고 묵직한 악력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구경꾼 하나가 신호를 외쳤고 형부가 이를 악물며 온 힘을 실어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명화의 팔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부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도록 힘을 쏟아 부었지만 명화의 팔은 마치 땅에 박힌 기둥처럼 미동조차 없었던 겁니다. 형부의 이마에 땀줄기가 흘러내렸고 팔뚝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으나 명화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형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주변의 웃음소리가 싹 사라졌고 구경꾼들의 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명화가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지금까지 버티기만 하던 팔에 힘을 주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 형부의 팔이 마른 억새가 바람에 쓰러지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탁자 위로 형부의 손등이 쿵 하고 내리찍혔고 그 충격에 탁자 다리가 우두둑 소리를 내며 금이 갔습니다. 형부가 단발마에 비명을 지르자 주변에 모여있던 사내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한 발자국씩 뒷걸음질 쳤습니다. 명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형부의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형부의 멱살을 움켜쥐고는 그를 번쩍 일으켜 세웠습니다. 형부의 두 발이 땅바닥에서 완전히 떨어질 만큼 명화가 한 손으로 거세게 들어 올리자 남자는 명화의 손목을 부여잡으며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으나 바위 같은 완력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명화는 그대로 형부를 끌고 주막 밖으로 나섰습니다. 대낮의 장터 한복판에 형부를 내동댕이 친 명화는 그 앞에 위압적인 자세로 버티고 서서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암막골 백성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이 기이한 광경을 구경하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명화는 형부 앞에 낮게 쪼그려 앉으며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합에서 졌으니 약속한 대로 나를 업어라. 형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백주대낮의 장터 한가운데서 처제를 등에 업는다는 사실에 사내로서의 자존심이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산산조각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눈앞에서 경험한 명화의 괴력을 떠올리니 감히 거부할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암막골 백성들의 시선이 자신을 향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부는 이를 악물고 몸을 돌려 쪼그려 앉았습니다. 명화가 그 위에 올라타자 묵직한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고 형부의 두 무릎은 후들거리며 땅속으로 박힐 듯 휘청였습니다. 간신히 몸을 일으킨 형부가 비틀거리며
첫 발을 내딛자 구경꾼들 사이에서 비웃음 섞인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명화는 형부의 등 위에서 두 다리를 흔들며 명령했습니다. 자, 어서 장터를 한 바퀴 도십시오. 형부는 명화를 업고 느릿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무릎이 꺾일 듯 요동쳤고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장터의 안악들과 노인들, 그리고 아이들이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소리가 귓가를 찢는 듯 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사내가 처제를 업고 장터의 구경거리가 된 꼴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망신살이었습니다. 형부의 눈에서는 분함과 수치심이 뒤섞인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으나 명화는 조금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장터를 온전히 한 바퀴 다 돌고 나서야 명화는 형부의 등에서 내려왔습니다. 형부는 두 무릎에 힘이 풀려 장터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명화는 그 앞에 서서 팔짱을 낀 채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형부가 고개를 들어 명화를 올려다보는 찰나 명화의 매서운 손바닥이 형부의 뺨을 찰싹 소리가 나게 후려쳤습니다. 고개가 옆으로 확 돌아간 형부의 뺨 위로 시뻘건 손자국이 선명하게 올라왔습니다. 명화는 형부의 턱을 잡아 제 쪽으로 돌려 세우며 눈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자신도 똑같이 아파할 줄 알아야지. 언니 은주가 내 놈에게 얼마나 맞았는지 알아? 등짝에 부지깽이로 맞아서 살가죽이 갈라졌어. 네가 때린 만큼 나도 똑같이 돌려줄 테니 그 고통을 똑똑히 느껴봐. 말이 끝나기 무섭게 명화는 주먹을 쥐어 형부의 등짝을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가 이어지자 형부는 등을 움켜잡고 바닥에 엎드려 비명을 질러댔지만 명화의 무거운 주먹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은주가 맞은 횟수만큼, 그리고 은주가 흘린 눈물과 그 가녀린 살가죽이 터져 나간 만큼 명화의 매운 주먹이 형부의 등짝 위로 정확하게 내리꽂혔습니다. 저작거리에 모여든 안막골 백성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았고 그 누구도 선뜻 나서서 말리지 않았습니다. 형부의 처절한 비명 소리가 읍내 골목 끝까지 울려 퍼졌고 그제야 그는 자신이 은주에게 휘두른 폭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는지를 제 몸으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명화가 마침내 주먹을 거두고 뒤로 물러났을 때 형부는 장터 바닥에 이마를 박고 엎드려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코피는 턱 밑으로 뚝뚝 떨어졌고 붉게 부어오른 등짝은 차마 손도 대지 못할 만큼 처참한 몰골이었습니다. 명화가 형부의 앞에 쪼그려 앉아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형부, 내가 이렇게 매질을 하는 것은 형부를 죽이려 함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때려서는 안 된다는 도리를 몸으로 똑똑히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언니는 형부의 고운 얼굴만 보고 시집 온 것이 아니라 형부라는 사람을 믿고 일생을 맡기러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어찌 주먹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형부의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엎드린 채 주먹으로 땅을 치며 통곡했는데 그 울음 속에는 수치심뿐만 아니라 그간 저질러온 악행에 대한 뒤늦은 후회가 절절히 섞여 있었습니다. 은주의 찢어지는 비명과 방구석에 웅크리고 떨던 아내의 어깨, 그리고 멍든 얼굴로도 묵묵히 밥상을 차리던 가련한 손길이 비로소 형부의 머릿속에 하나둘씩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명화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형부의 어깨를 한번 툭 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김대감 댁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형부는 한참 동안 장터 바닥에 엎드려 울다가 비틀거리는 다리로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김대감 댁까지 힘겹게 걸어갔습니다. 은주는 안채 방 안에서 이불을 끌어안은 채 잔뜩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방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자 문 앞에 코피가 말라붙고 등이 부어오른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은주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고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이불을 더 세게 끌어당겼습니다. 그런데 형부가 문지방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두 손을 바닥에 짚고 이마를 땅에 대며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그리고 두 번과 세 번까지 아무런 말도 없이 절만 반복하는 남편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바닥에는 눈물 자국이 점차 번져 나갔습니다. 은주가 이불을 붙잡고 있던 손가락에서 힘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그녀는 멍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부가 이마를 바닥에 댄 채 떨리는 목소리를 쥐어짜듯 내뱉었습니다. 내가 참으로 짐승이었소. 당신에게 한 짓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소. 나를 죽인다 해도 달게 받겠소.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형부가 고개를 들어 은주를 바라보았는데 아내의 얼굴에 남은 멍자국을 보자마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제 뺨을 스스로 후려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 그리고 두 대가 이어지자 은주가 황급히 다가가 형부의 손목을 붙잡아 말렸습니다. 두 사람은 방바닥 위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마루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명화는 아무런 말 없이 조용히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마당으로 내려선 명화의 인매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고 코끝이 찡하니 시려왔으나 명화는 애써 고개를 들어 푸른 하늘을 지그시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 남편 지훈이 다가와 명화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자 명화는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이후 은주의 남편인 형부의 삶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지긋지긋하던 투전판을 완전히 끊어내고 해가 뜨면 곧장 밭으로 나가 땀을 흘리며 일에 매진했습니다. 농사일이라곤 해본 적 없는 서툰 손으로 호미를 쥐고 김을 매다 보니 손바닥에 피물집이 잡히기 일쑤였으나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저녁이 되면 고된 몸을 이끌고 들어와 아내 은주 앞에 직접 차린 소박한 밥상을 내밀며 멋쩍은 웃음을 보였습니다. 은주는 처음에 남편의 손이 다가올 때마다 겁에 질려 움찔거렸으나 날이 갈수록 주먹 대신 호미를 쥔 남편의 거친 손바닥을 보며 굳게 닫혔던 마음의 빗장을 서서히 열기 시작했습니다. 명화와 지우는 은주의 살림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 정성을 다해 곁에서 도왔습니다. 지우는 형부에게 농사를 짓는 법과 장사의 도리를 일러주었고 명화는 언니 곁에서 집안 살림을 부지런히 거들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한씨 부인과 이도진 또한 김대감 댁을 찾아왔는데 위풍당당하고 거대한 저택 안에서 기품 있는 안주인의 자태를 뽐내는 명화의 모습을 보고 한씨 부인은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하녀 부리듯 구박하고 괴물 같은 신랑에게 떠넘겼던 그 볼품없던 아이가 자신이 금이야 옥이야 키운 은주보다 훨씬 당당하고 넉넉한 삶을 누리고 있었으니 체면이고 뭐고 고개를 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명화와 지훈의 가문은 해가 거듭될수록 번창하여 온 고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부가 되었고 은주와 형부 역시 작지만 온기 가득한 보금자리를 일구며 평범하고도 소박한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명절이면 네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정답게 식사를 나누었는데 은주가 명화에게 고기 반찬을 살뜰히 얹어주며 어린 시절 꽁보리밥만 주었던 지난 날을 사과하면 명화는 손사래를 치며 그 보리밥 덕분에 이토록 튼튼한 몸을 얻었다며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맑은 웃음소리에 밥상머리는 언제나 집이 떠나갈 듯 시끌벅적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사람을 볼 때 겉모습부터 살피곤 합니다. 얼굴이 고운지 못났는지, 몸집이 뚱뚱한지, 날씬한지, 혹은 몸에 흉터가 있는지, 없는지 따위로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려 듭니다. 하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곱상한 얼굴 뒤에 못된 신보가 숨어 있을 수 있고, 흉측한 흉터 뒤에 세상을 품을 만큼 뜨거운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으며, 넉넉한 몸집 안에 바다보다 넓은 지혜와 선함이 가득 차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껍데기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보석을 제 손으로 걷어차 버리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뚱뚱한 처자 명화가 온몸으로 보여준 귀중한 가르침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잘 들었다고 인사 한번 남겨주시길 바랍니다.